2005년 1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경 강남경찰서 강력팀으로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해 데리고 옵니다. 오전에 순찰을 돌던 한 경찰관이 수상한 차량을 목격합니다. 강남 한복판에 흙두성인 채로 골목을 서행하던 차량이었는데요. 경찰이 딱 쳐다보니까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피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경찰관이 옆에 있던 의경한테 차량 번호를 조회해보라고 하고 천천히 뒤를 밟았는데요. 조회 결과 범죄 의심 차량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범죄 의심 차량? 네. 근데 범죄 차량이면 범죄 차량이지 범죄 의심 차량. 그건 뭐지? 일단 범죄 의심 차량은 경찰관이 무조건 세워서 일단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범죄에 이용된 차량일 수도 있고 절취된 도난 차량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의심 차량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신병을 확보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럼 무조건 갓길행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수상한 차량을 향해서 외칩니다. 차량 번호 1234 우측 갓길에 정차하세요. 그래서 순찰자도 뒤따라 정차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때 갑자기 냅다 앞차가 주행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좁은 골목길을 시속 100km로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형 사고라도 날 것 같아 이대로 추격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한 3km쯤 도주하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이번엔 차를 버리고 막 뛰어가더랍니다. 그런데 겨우 도망갔다고 한 게 강남구청이었다고 합니다. 평일이었으면 사람이 많아서 순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마침 토요일 오전이라 금방 눈에 띄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로 임의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도대체 왜 도망간 거죠? 그렇게 잡힐 걸 왜 도망갔어? 뭔 짓을 했길래? 운전자가 면허증을 안 가지고 와서 순간 도망친 거라고 했답니다. 근데 차량 번호 조회한 결과를 자세히 보니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차량이 대포차인데다가 8개월 전에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이었습니다. 야, 대포차에 사고 도주 뺑소니까지. 차량이네요. 야, 그래 이미 뭐 아주 위험하고 큰일 날 사람들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 차 누구 차냐? 8개월 전에 뺑소니도 당신들이 저지른 거냐?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하더랍니다. 묵비권을 쓴다는 거는 오히려 인정하는 꼴 아닌가요? 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찰이 임의동행으로 바로 지구대에 데려가자마자 두 사람을 분리해놓고 차량을 수색했는데 차 안에서 수상한 물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수석 서랍에서 배터리가 분리된 폴더형 휴대전화 한 대가 나왔는데 가운데 연결 부위가 부서져 있었다고 하고요. 트렁크에선 흙이 잔뜩 묻은 삽과 장갑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서진 전화기가 누구 거냐 물었더니 두 사람 말이 다르더랍니다. 보조석에 있던 동승자는 길에서 주웠다. 운전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어떤 여성 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찌됐건 두 가지 경우가 다 범죄예요. 길에서 주워서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이탈물 행위죄가 되는 거고 느닷없이 나타난 여성의 물건을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되는 거죠. 둘 다 어쨌든 범죄 혐의는 있다고 봐야 되죠. 이러나 저러나 범죄는 범죄네요. 네. 혹시 그 전화가 누구 건지 바로 확인이 됐나요? 폴더 가운데가 부서져서 그런지 충전기를 꽂아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대 경찰관이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 부서진 전화기의 전화번호와 기계에 저장돼 있던 번호를 받았는데요. 명의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저장된 전화번호가 13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화가 맞긴 한 건지가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네요. 이상하네요, 좀.
상황은요 점점 더 기이하게 흘러갑니다. 일단 저장된 번호를 확보한 지구대 경찰이 일일이 해당 번호로 연락을 했는데요. 대부분 결번이거나 받질 않았다고 합니다. 뭐야? 갑자기 응. 경찰관의 전화가 울린 겁니다. 응. 경찰관의 전화가 오네요. 여보세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 혹시 그 010-123번 아시죠? 네? 뭐 제 친구 번호긴 한데 근데 누구세요? 누구신데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아, 그 제가 휴대전화를 주었는데요. 찾아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럴 수가 없는데? 제 친구는 7개월 전에 죽었어요. 혹시 그 전화 명의자분이 그럼 어떻게 사망했는지 확인이 됐나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망한 여성은 평택에 거주하던 21살의 주부로 주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의 엄마였는데요. 이 여성이 안타깝게도 강원도 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휴, 완전 산이네. 깊숙한 야산이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네. 바로 이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 2004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를 앞두고 벌목꾼들이 산에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마네킹처럼 보이는 게 흙 위로 솟아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놀라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온몸이 노끈으로 칭칭 감겨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는데요. 손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았고 시신이 부패되면서 몸에 가스가 차자 손만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요. 손가락에 남은 지문으로 신원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사망자와 관련된 수사 기록을 살펴보던 형사님의 심장이 쿵! 철렁 내려앉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가 있었나? 시신이 발견되기 19일 전이죠. 2004년 5월 27일 사망자의 남편이 실종 신고를 한 걸로 돼 있었는데요. 문제는 아내만 사라진 게 아니라 생후 70일 된 아들까지 실종 신고가 같이 있는 겁니다. 야, 생후 70일 된 갓난아기까지요? 네. 생후 70일이면 이제 겨우 목을 가눌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런 갓난아기를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생후 70일 된 그 아기는요? 아기 행방은 확인이 됐나요? 수사 기록을 보니까 아기 엄마가 발견된 현장 인근에서는 아기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할서에서 수사본부까지 차리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고요. 7개월 동안 수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까? 아기 엄마의 휴대전화는 집 인근에서 전원이 꺼져 이후 기지국 위치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집 주변에 CCTV도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모자의 마지막 행적이 신고 3일 전인 5월 24일 오후 2시경으로 파악되는 겁니다. 남편은 왜 신고를 3일 뒤에 이렇게 늦게 한 거라고 합니까? 아내가 아기 용품을 잔뜩 챙겨서 나가서 처음에는 가출한 거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속 전화가 꺼져 있는 게 이상해서 뒤늦게 신고를 했다고 했고요.
수사팀이 남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봤는데 수상한 점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종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팀에서 아이가 살아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센터 모두 수소문해봤지만 찾지를 못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아이가 생존해 있을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형사님은 사망한 아기 엄마의 전화기를 갖고 있던 남성들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두 남성의 신원부터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40대인 두 남성 모두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전화를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의 전화라고 주장했던 운전자를 제가 맡기로 하고 초저녁부터 식인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강원도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아래층 진술실에서는 동승자를 맡고 있던 선배도 아무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고요. 이미 7개월이 지났으니 자백만 안 하면 뭐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던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 범인이 이대로 시간만 질질 끌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야 이런 상황이 단련돼 있지만 운전자는 전과가 없었거든요. 새벽 1시쯤 되니까 지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힘들 텐데 바람이나 쐬자 하면서 담배를 한 대 주고 진술실에서는 하지 않았던 다른 주제로 대화를 시도했죠. 인적사항을 보니까 결혼을 한번 했다가 이혼한 걸로 나오는 겁니다. 어린 자식도 있고요. 그래서 가족관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냐, 결혼은 했냐, 애는 있냐, 그건 또 망설임 없이 사실대로 술술 얘기하는 겁니다. 애는 지금 누가 키우냐고 했더니 자기가 못 키워서 누나가 데리고 있다고 했고요. 그렇죠. 지금 일단 뭔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진술실에서 거의 6시간 동안 같은 질문만 계속 반복적으로 추궁을 당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그 가정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긴장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백을 받기에 적절한 타임이다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단단히 채우고 있던 자물쇠를 풀 때가 됐죠. 네.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아버렸던 이 운전자를 다시 진술실로 데려온 형사님이 딱 맞는 열쇠를 꺼내듭니다. 너도 애가 있으면서 애를 죽여? 아니 아까 전에 애가 살아있을 거라 확신을. 그러니까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로 찔러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당황하면서 혼잣말로 애는 살아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는 대체 어디에 있다던가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입을 다시 닫았습니다. 바로 말을 바꾸면서 자기가 실언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동승자는 한마디도 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운전자를 차에 싣고 시동을 걸었죠. 그리고 지금 너희 사장은 다른 팀에서 잡으러 갔다. 사장이랑 너랑 같이 있던 놈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너 혼자 이 사건을 다 뒤집어 쓰는 거다. 아기한테 가자. 이런 식으로 회유했죠. 그럼 이제 변명을 지시한 범인이 곧 등판하겠네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건가요? 운전자가 처음 털어놓은 곳은 팔당대교 아래였습니다. 팔당대. 아기 엄마의 살인건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아기만 납치해서 팔당대교 아래에서 심부름센터 사장님에게 넘겨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정 안 하면 그걸 못 밝히겠냐고요. 뭐 무작정 부인한다고 해서 지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행 도구가 자기들이 차에 싣고 다녔기 때문에 그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되죠. 그렇죠. 제가 국가수에 삽이랑 다 맡겨서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잠시 고민하다가 차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로 가자고 하면서요. 갑자기 또 갑자기 경기도 광주를 왜? 아, 애가 어디 있는지 아나 보다. 정확히 어딘지 알고. 그럼 거기가 경기도 광주 어디였는데요? 강변을 끼고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보니 마당도 굉장히 넓었고요. 일단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는 게 가장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운전자가 진술한 대로라면 이 집에 누군가가 신분센터 사장에게 아기를 요구한 것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만약 저희가 수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눈치채면 아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부터 눌렀죠. 잠옷을 입은 한 남성이 걸어오더니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막 잠에서 깬 얼굴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요. 생각보다 젊네. 30대 초반? 근데 뭔가 관련이 없는 사람이면 지금 일단 엄청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남성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경찰 신분증을 제시했더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집에 1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잠시 후 두 여성이 형사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기의 신변을 바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남성의 아내로 보이는 30대 여성과 어머니로 보이는 60대 여성이 나왔는데요. 새벽에 거기까지 가서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면 안 되니까 멀리서 운전자한테 의뢰자가 보이면은 지목을 하라고 했는데 사인을 딱 보내는 겁니다. 그 집 며느리였습니다. 일단 아기는요? 아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방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가족이라면, 더군다나 남편이라면 아기가 갑자기 닭이 알 낳는 것처럼 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잖아요. 배도 부르고 병원 가서 출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입덧도 하고 배도 부르고 출산 과정까지 숨길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일단 전혀 신체 이거는 변화가 일어나니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임신 기간 동안 자기가 매일 옆에서 같이 잠을 잤는데 그걸 모르겠냐. 초음파 사진도 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출산할 때 남편이 곁에 있었던 건 맞나요?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미국에서 출산을 해서 남편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야, 그러면 미국의 원정 출산이면 남편은 성인인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미국에 갔다 온 건 맞긴 맞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해 전화해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 말을 믿지 않았고요. 미국 안 간 것도 다 들통난 판에 저는 이 여성이 뭐라고 그랬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남편 앞에서 길길이 화를 내며 날뛰었습니다.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다며 오히려 저희한테 자기 아들인 걸 확인시켜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화를 내요? 참. 확인시켜달라고? 뭐야 이 당당함은. 뭐가 이렇게 당당한지 정말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우선 아내는 영아 납치 유인 혐의로 체포되고요. 잠든 아기는 깨지 않게 형사님의 품에 안겨서 조심히 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뭔가 경찰서 와서는 아내가 좀 태도를 바꿀 것 같거든요. 아이의 DNA를 채취해 긴급으로 의뢰를 맡겨두고 그 사이에 잡혀온 신분센터 사장이랑 직원들을 옆에 쭉 세워놓고 아내에게 물었죠. 이 사람들 시켜서 아기 받은 게 맞냐? 그랬더니 갑자기 불이 죽더니 그때부터 입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7개월간 남의 아이를 키우며 진짜 엄마 행세를 하며 살아온 이 여성을 박 씨라고 하겠습니다. 박 씨에게는요, 이미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애가 없는 것도 아니네. 근데 왜 남의 아이를 뺏어 키워요? 박 씨의 두 자녀는 지금의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에게는 두 아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남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도 자녀도 있는 주부였습니다.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5살 연하의 현 남편을 만난 거였습니다. 사실 본 남편과 이혼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못해서 동거도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 박 씨가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현 남편의 재력을 확인한 순간 박 씨는요. 이혼 전인 본 남편의 땅을 담보로 대출까지 몰래 받습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두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2회차 인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던 이 박 씨는 거짓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까지 급하게 치릅니다. 아 근데 그 결혼식을 하려면 결혼식장 안에 친정 부모님 뭐 하객 그 지인들도 친구들 있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네, 그 가짜 하객을 대준 게 신부름센터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은 그때 아이까지 의뢰를 받았고요. 박 씨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성별은 상관없으니 갓 태어난 아이를 구해달라며 착수금으로 4천만 원까지 건넨 상황이었습니다. 야, 참. 아이고 참. 이 여자의 거짓말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거라고요? 예. 야, 시킨다고 이걸 다 한 사람도 미쳤다, 미쳤어. 아, 신부름센터도 막말로 아 이거는 아니죠 할 만한데 아, 그렇지. 신부름센터 일당은 전국의 미혼모 시설과 고아원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아다녔지만 본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정식 입양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름센터 일당들이 한 번은 고아원에 잠든 아기를 납치하러 들어갔다가 경비한테 걸려 도망간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8개월 전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도 아기 납치하러 다니다가 사고가 난 거였고요. 어떻게든 갓난아기를 구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구나. 정신 나간 사람들. 자, 박 씨는 출산일이 임박해 오자 거짓 원정 출산을 갑니다. 천호동으로요. 미국이 아니네요. 네. 천호동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갔고요. 그리고 다급해진 박 씨가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재촉을 하던 그때 그 일당들 앞에 갓난아기를 안고 산책을 나온 피해자가 지나갔던 겁니다. 야,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인데 이건 무슨 일이야 이게. 자, 다음날 같은 시간에 아기와 함께 산책을 나왔던 피해자는 이들 일당에게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팔당대교 아래에서 아기는 사장의 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아이고. 야, 뒷좌석에서 아기 엄마를 살해한 거네요. 아기를 엄마한테서 빼앗자 아기 엄마가 거세게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센터 직원들이 뒷좌석에서 아기 엄마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했고요. 사장이 사다준 사비랑 장갑, 노끈을 가지고 둘이 안매장을 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버리니까 저희들 막 그냥 당황해갖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러다가 그냥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에휴 이놈아. 당연한 거지. 좀 당황하지. 그러면 뭐 가만히 있냐? 뭐 반항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획이에요 계획. 그렇죠. 이게 이제 아기 엄마가 살아있으면 신고를 할 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추적이 되니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참. 그런데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죄가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의뢰인도 좋고 너희들도 돈 벌 수 있고 그렇게 일하자고 그랬지 사람을 해하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참. 사람이 죽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니. 저게 입에서 할 말입니까? 입에서 나올 말이야 저게? 어려지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원했었던 거예요. 못 키우는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아이를 원했던 건데 이런 거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아이는 잘 키우고 계셨어요? 네.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예쁘게. 애기는 어떻게 됐나요? 신부가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한눈에 딱 알 것 같았습니다. 죗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모자를 납치, 아기 엄마를 살해, 암매장한 신부름센터 직원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의뢰인인 박 씨와 신부름센터 사장은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도 황당하네. 아니 모든 게 지금 이 박 씨로부터 비롯된 사안이잖아요. 다른 걸로 치면 총책 아니에요? 그렇죠. 왜 뭐 직접 손을 안 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계획은 짠 거 맞고 계속 계획 짜고 사주하고 시켰는데. 돈 준다 그러고 지들 생명만 소중한 거야, 지들만. 그런 남의 생명. 결국에는 돈 보고 쫓아간 거 아니야. 맞아요. 돈 보고 쫓아가서 더 잘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니에요. 탐욕에 가득 찬 한 여자 때문에 이게 무슨 몇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